안녕하세요. 월구월부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엔비디아와 애플, 인공지능이 아닌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자면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고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이곳 미국의 중요한 트렌드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회수는 좀 낮겠지만 이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악어의 놀이터가 뭐길래 에스파보다 화제가 되었나입니다. 일단 썸네일에 달아놓은 악어의 놀이터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월구월부 시청자 여러분의 99%는 이 악어의 놀이터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은데요. 줄여서 악놀이라고 부르는 이 키워드를 구글 트렌드에 넣어보면 대략 이 그래프 정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창 높을 때인 5월 말에는 막 컴백을 한 유명 여성 아이돌 에스파보다 검색어에서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파는 글로벌 K-팝 스타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영어 에스파를 검색하면 악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 악놀이라는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에스파와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어의 놀이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게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인크래프트 게임이거든요. 유즈라는 게임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최근 내놓은 202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한 게임을 보면 PC의 경우에는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PC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에서도 이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게임은 PC나 콘솔보다는 다양한 게임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까 나왔던 로블록스가 매우 상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에 지금 전 세계의 게이머들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개의 회사들의 게임은 메타버스로 주목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뜨면서 이 기업들의 주가도 이 기업들은 아니죠. 이 메타버스 테마가 뜨면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었죠. 여기서 잠깐 이 세 개의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게임이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 포트나이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혹시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이 언리얼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 얼리얼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배틀로얄이라고 해서 한국의 크래프톤에서 만든 펍지와 경쟁하는 장르의 게임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틀로얄 게임이면서 레고와 손잡고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느낌의 샌드박스 게임도 할 수 있고 이 포트나이트에서 어떤 음악 연주 게임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코비드 이후에는 뮤지션들이 여기서 버추얼 콘서트를 하거나 유명 브랜드들이 가상 매장을 여는 곳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내 아바타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으로 바뀌었죠. 최근 6년간 매출이 200억 달러에 달하고 월간 사용자 수가 2억 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심지어 디즈니, 소니, 레고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물 회사가 이 회사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블록스는 또 어떤 게임일까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트나이트보다는 훨씬 약간 레고 같은 느낌의 단순한 캐릭터가 있고 물론 여기 좀 현실적인 사람 같은 캐릭터는 있지만 이 로블록스는 이런 레고 같은 캐릭터들이 게임을 대표하는 그런 아바타의 형태입니다. 로블록스는 2006년에 처음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유저가 만든 게임. 로블록스에서는 이거를 게임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저가 만든 콘텐츠를 다른 유저가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 로블록스는 판만 깔아주는 거죠. 로블록스는 모든 플랫폼에서 서비스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유난히 모바일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1일 사용자가 7,700만 명에 달하고 한국에서도 월 사용자가 159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에서 초등학생이 많이 하는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메타버스 대표 기업으로 2021년 상장에 성공했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15주년을 맞았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마인크래프트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처럼 레고 같은 각진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세 게임 중에서는 가장 캐릭터의 그래픽 수준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0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즐기는 샌드박스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2014년 미국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고 지금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커스텀 모드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블록스와 비슷해졌다고 할 수 있죠. 유저들이 직접 만든 서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악어의 놀이터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게임을 즐기는 서버의 이름입니다. 이 세 가지 게임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현실의 돈으로 게임 속 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두 번째,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게임 속 아이템이나 스킨, 세계를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고 이것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다른 사용자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이를 통해서 이 크리에이터들은 게임 속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까 현실 머니가 없더라도 게임 속에서 자신이 훌륭한 아이템이나 세계를 만들어내면 그걸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현실 세계의 돈으로 바뀌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많은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 아바타가 게임 속의 내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내 옷에 쓰는 돈보다 아바타에 많은 돈을 쓴다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바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경에는 나의 만족도 있지만 내가 이 게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바타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즉, 이 로블록스나 이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들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여기서 학교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게임 속에서 유명인으로 구상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특히 포트나이트와 로블록스가 코비드 기간에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 게임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메타버스가 사용됐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활동한다는 점에서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온 메타버스가 현실화됐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유행을 타면서 관련된 주식이나 코인이 급등을 했고 이 때문에 이 용어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메타버스를 자신들의 크립토 생태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메타버스 속에서 땅을 파는 것이 대표적이었죠. 이 그림에 나오는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 코인의 경우에는 2021년과 2022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졌죠. 버추얼 리얼리티 업계에서도 메타버스가 곧 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끌어들이면서 페이스북은 심지어 회사의 이름을 메타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3D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했죠.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 새 게임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셜 게임이 본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게임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사회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아이가 미국에 와서 계속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주변 친구들이 두 게임을 하니까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게임이 친구들을 만나는 일종의 놀이터가 된 것이죠. 이는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피어 플레저, 또래 압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중요한 피어 플레저가 되는 겁니다. 또래 압력이란 내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던 아이들도 친구들이 한다고 하면 거부감 없이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 또래 압력의 예입니다. 이 새 게임이 사용자 수에서 계속 사용권을 차지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소셜 게임이 크리에이터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라이브 게임 방송과 소셜 게임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게임 방송은 그 자체가 게임을 방송하는 건데 뭐가 새로운 것이냐고요? 일종의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소셜 게임이 방송으로 나오면서 대중들도 이 작은 사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계라고 하는 곳에서 연예인들이 서로 어떻게 만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시청자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연예인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한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몰아넣고 게임을 즐기는 것이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악어의 놀이터는 악어라고 하는 마인크래프트 전문 1인 방송인이 만든 마인크래프트 서버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유명한 유튜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약 20명의 멤버가 다른 크리에이터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약 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활용한 콘텐츠는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기간 글로벌한 인기를 얻은 드림 SMP라는 이런 서버가 있었는데요. 이 드림 SMP라는 서버를 운영한 드림이라는 유튜버는 현재 유튜버 구독자가 3천만 명이 넘고 한 번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1,000만 회를 쉽게 넘깁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것이죠. 최근에는 QSNP라고 하는 또 글로벌 서버가 있는데요. 이 서버는 실시간으로 다국어 번역까지 해서 한국의 대표 마인크래프트나 크리에이터들이 이 QSNP 서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악어의 놀이터를 만든 악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크리에이터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누구나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유튜브 계정을 열고 유튜버가 될 수 있죠. 또 트위치가 한국에서는 철수했지만 치즈직이나 아프리카TV 계정을 열어서 1인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 경제가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크고 있죠. 게임을 주로 콘텐츠하는 1인 방송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와 그 다음에 1인 방송은 하나로 통합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악놀처럼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하는 콘텐츠의 재미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크리에이터별로 나눠져 있는 시청자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점입니다. 악어의 놀이터의 경우 서로 접점이 없었던 아프리카TV와 네이버 치즈계 방송인들이 만나게 되고 시청자들은 관심이 없던 크리에이터의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진에 있는 3명의 크리에이터는 서로 큰 접점이 없었던 사람들인데요. 악놀에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만났고 이들이 만나서 콘텐츠를 하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에게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게임 방송 크리에이터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 혹은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제가 기자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연예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들의 세계에서 유명해지면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걸 같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함께 사회를 이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는 평범한 사람도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버추얼 유튜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버추얼 유튜버가 유행하면서 외모가 아주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신생 공개가 두려운 사람도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악놀에도 많은 버추얼 유튜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팔로워가 많아져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 안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모티베이션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과 게임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간의 신분 상승 욕구를 자극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의 피라미드를 보면 인간의 욕구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죠. 다른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이런 시청자들에게도 내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어의 놀이터 같은 크리에이터를 모아놓은 서버는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고 여기서 유명해지면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악어의 놀이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팔로워 10만 명 이상이어야만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이하의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들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시청하고 있던 구독자가 많지 않은 유튜버도 악어의 놀이터에 들어가서 유명한 유튜버와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어 플레저가 이런 게임들이 인기인 이유라고 한다면 유튜버로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다는 희망은 사람들의 상승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악어의 놀이터에는 게임이 아닌 쪽의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에는 이 악놀 내에서 온라인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약 40만 명이 동시에 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콘서트에는 실제 가수인 경서와 힙합 크루 맨스티어, 그리고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였던 유수정 씨, 그리고 피지컬 갤러로 유명한 김계란이 크리에이터들을 모아 만든 밴드 QWER이 참여했습니다. 악놀과 같은 소셜 게임과 인터넷 방송의 세계가 게임 속 가상 세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관련이 있고 현실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콘서트에 참여한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버추얼 유튜버 그룹의 멤버 중 한 명인 리파라는 크리에이터는 다음 달 경희대에서 이틀간 오프라인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요. 8,000석의 좌석이 3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획에는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관련된 회사들의 협업과 물밑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길고 복잡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같은 소셜게임 혹은 메타버스는 지금의 10대, 20대들에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공간이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지출하는 게임이면서 또 시청하고 즐기는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게임과 1인 방송이 결합될 경우 평범한 사람도 유명인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선망은 젊은 세대를 1인 방송과 메타버스 게임 속으로 계속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트렌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중 상장사는 유일하게 로블록스인데요. 연초 이후 16.49% 하락할 정도로 맥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월거월부 방송을 하면서 깨복 속 로블록스를 언급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블록스는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10대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주식이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메타버스 기업들과 관련된 주식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이 국내 주식인 SOOP입니다. 옛날 아프리카 TV인데요. 연초 이후 34.4%나 오르면서 오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최근에 글로벌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철수하면서 많은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이곳으로 대거 이적하면서 실적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연초 이후 55% 하락할 정도로 지금 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철수하면서 새롭게 진출한 1인 방송 플랫폼인 치지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웹툰과 웹소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 20대의 감성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취직을 일단 시작한 만큼 이런 콘텐츠 경쟁력을 서로 연결시키고 글로벌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부진한 네이버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번에도 도발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달았는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께 낯선 내용이라서 좀 조회수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것을 항상 전달해 드려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낯선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덕주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